조선시대 힘은 세지만 말이 어눌해 바보라 불렸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불길한 기운을 들고 온다는 여자야? 그래, 저 낡은 비단 옷을 봐. 재앙의 여자. 와, 저 사람 봐, 엄청 크다. 비켜라, 비켜라. 그리고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흉조라는 누명을 쓰고 노비로 팔려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만나 조선 최고의 검장이 되고 팔도를 호령하는 거상이 되기까지 오늘은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꼭 한번 감았다가 뜨고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야기 포다리를 풀고 간 우리 다미가 한 분 한 분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버시라고 기도드릴 거예요. 그날 나루터는 난장판이었다. 경기도 평택 나루터.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라 늘 북적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노비 상인이 흉조의 여인을 헐값에 내놓았기 때문이죠. 자 보시오. 이 계집은 원래 경주 김씨 가문의 교수였소. 비록 흉조라 하나 얼굴만큼은 천하일색이요. 포박당한 채 수레에 실린 여인 다니. 그녀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22살. 명문가의 둘째 딸로 태어나 시서와에 능통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섬으로 팔려가 종신토록 소금을 구우며 살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저 계집년이 머문 소금밭마다 소금이 안 나온다더라. 번개까지 친다지 뭐야. 귀신 씌인 거 아냐? 쯧쯧 명문가 체면이고 뭐고 없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한 거구의 남자가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는 팔청 약 240cm에 육박했고 어깨 너비는 문짝만 했습니다. 바로 웅칠 사람들이 곰치라 부르며 놀리는 그 바보 장사였습니다. 저 여인을 제게 주시오. 웅칠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말투는 어린아이처럼 서툴렀습니다. 저 여인, 나 주시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비 상인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야, 넌 돈이 있기나 하냐? 이 계집은 비록 흉조지만 양반집 딸이었다. 은자 열량은 받아야지. 은자 열량이면 쌀 쉰가마니 값입니다. 웅칠 같은 날품파리가 평생 모아도 모을까 말까 한 돈이었죠. 사람들의 비웃음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웅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루터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바위들 보이시오? 저것들이 길을 막아 수레가 못 지나간다 하셨지요. 나루터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수십 개나 박혀 있었습니다. 장정 10명이 밧줄로 당겨도 끄떡없던 그 바위들. 관아에서도 포기한 골칫덩이였습니다. 내가 저 바위 100개를 오늘 해지기 전에 다 치워드리겠소. 대신 저 여인을 제게 주시오. 순간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노비 상인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 바보를 이용하면 되겠군. 좋다. 해 지기 전까지 저 바위 100개를 다 치우면 이 계집을 공짜로 주마.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웅칠은 다니를 바라봤습니다. 다니도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 순간 웅칠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흉조가 아니다. 다니의 눈동자 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아직 희망을 품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천지개벽의 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웅칠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바위, 사람 키의 2배는 되는 화강암 덩어리였습니다. 웅칠은 바위 아래에 손가락을 집어넣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으윽, 핏줄이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쾅, 바위가 땅에서 뽑혔습니다. 웅칠은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강가로 던져버렸습니다. 구경꾼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99개가 남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웅칠은 쉬지 않고 바위를 뽑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어깨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 바보 결국 못하겠지. 하지만 웅칠은 횃불을 밝히고 계속 일했습니다. 다니는 수레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는 걸까? 나 같은 흉조 때문에. 밤이 깊어갈수록 웅칠의 움직임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인간이 아니라 산신령이 강림한 듯 했습니다. 쾅! 쿠궁!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지막 100번째 바위가 강물로 떨어졌습니다. 웅칠이 쓰러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간 길을 막았던 바위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노비 상인은 약속대로 단위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자 열량일세. 이 미색의 여인을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내야지 안 그런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웅칠아,
내가 미쳤구나. 그 재수 없는 계집을 데려오다니. 너마저 망하고 싶어? 당장 저 여자를 내쫓아라. 웅칠이 일했던 대장간 주인까지 나섰습니다. 웅칠아, 나도 어쩔 수 없다. 저 계집이 우리 대장간에 있으면 불이 꺼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미안하지만 넌 이제 여기서 일할 수 없어. 웅칠은 대답 대신 의식을 잃은 다니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버려진 가마터에서 산 깊은 곳 폐허가 된 옛 가마터. 웅칠은 그곳에 다니를 눕혔습니다. 다니가 깨어났을 때 웅칠은 약초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나 같은 흉조를 구한 거죠? 웅칠이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흉조, 아니요. 당신 눈, 예뻐. 다른 사람들 눈은 나를 괴물로 보는데 당신 눈은 사람으로 봐줬어. 다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 것입니다. 당신 손 다 망가졌어요. 저 때문에 괜찮소. 나는 힘세요. 금방 나을 거요. 그날 밤 다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답해야 한다. 내가 가진 것으로. 땅이 말하는 비밀. 다음날 아침 다니가 가마터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습니다. 여기에요. 뭐가 있어? 웅칠씨, 사람들이 내가 흉조라고 하는 이유를 아세요? 내가 머무는 곳마다 소금이 안 나오고 번개가 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흉조가 아니에요. 다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는 땅 아래를 볼 수 있어요. 정확히는 땅 속의 기운을 느낄 수 있죠. 소금이 안 나온 건 그 땅 아래에 소금보다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귀한 것? 자석과 철광석이요. 번개가 친 건 하늘이 견고한 게 아니라 땅 속의 자석 기운이 하늘의 기운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가마터 아래에도 있어요. 아주 순도 높은 철광석이요. 웅칠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보, 깊이 파보세요. 웅칠씨의 힘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조선 최고의 철. 웅칠은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보통 사람이라면 일주일은 걸릴 깊이를 사흘 만에 파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검푸른 빛을 띤 철광석. 다니가 돌을 깨물어 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이건 명나라 조공품으로 나가는 철보다 좋아요. 두 사람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웅칠은 남들이 들지도 못하는 거대한 망치로 철을 두드렸고, 다니는 자신이 명문가에서 배웠던 의학 지식을 활용해 약초와 소금을 배합한 특수 재련법을 개발했습니다. 석 달 후 첫 번째 칼이 완성됐습니다. 다니가 칼을 휘두르자 옆에 있던 바위가 두부처럼 잘렸습니다. 이건 범상치 않아요. 이름 뭐라 지우? 웅단칼. 당신의 웅자와 제 이름 단자를 합쳐서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 산 속에서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웅단칼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웅칠이 장에 나가 칼 몇 자루를 팔자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칼로 바위를 내리쳤는데 이가 하나도 안 나갔어. 대나무를 베는데 마치 두부 자르듯 하더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요? 하지만 이 소문은 마을의 대장간 주인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대장간 조합의 두목 최만수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 바보 곰치와 흉조 계집년이 우리 밥줄을 끊으려 하고 있어. 이대로 두면 우리는 모두 거지가 될 거요. 하지만 칼의 품질이 정말 좋다던데. 품질이 문제가 아니야. 저것들은 관아에 세금도 안 내고 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았어. 이건 불법이라고. 최만수는 관계를 꾸몄습니다. 그는 관아에 서류와 친분이 있었고 뇌물을 써서 거짓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산속의 괴한들이 귀신을 불러들여 사악한 무기를 제작하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 속히 처단하소서. 포졸들의 급습. 보름달이 뜬 밤 포졸 20명이 가마터를 포위했습니다. 관아의 명이다. 요사스런 무기를 만드는 자들은 모두 결박당하라. 다니가 잠에서 깨어 놀랐습니다. 웅칠이 그녀를 뒤로 숨겼습니다. 무슨 일이요? 포두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넌 죄인이다. 관아의 허락도 없이 무기를 제작했고 사악한 요술로 백성들을 현혹시켰다. 나는 칼 만들었을 뿐이요. 나쁜 짓 안 했소. 입 닥쳐. 어디서 바보 주제에 말대꾸야. 포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웅칠의 팔을 베려는 순간 챙그랑. 웅칠이 맨손으로 칼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자 철제 도검이 휴지처럼 구겨졌습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소. 당신들 돌아가시오. 포졸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포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괴물을 제압하라. 화살을 쏴. 다니를 지키기 위해.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웅칠은 다니를 완전히 감싸 안았습니다. 화살들이 그의 등에 꽂혔습니다. 웅칠씨,
괜찮소. 나는 괜찮소. 하지만 웅칠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포졸이 다니를 잡으려 하자 웅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안 돼. 웅칠이 포효하며 땅을 내리쳤습니다. 땅이 갈라졌고 포졸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웅칠은 포졸들의 창과 칼을 하나하나 맨손으로 부러뜨렸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 아니오. 우리는 열심히 일했을 뿐이오. 포드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저 괴물을 역적으로 간주한다. 한양에 보고하겠다. 포졸들이 도망쳤습니다. 웅칠이 쓰러졌습니다. 다니가 울면서 웅칠의 등에서 화살을 뽑았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흉조라서. 아니요. 당신 잘못 아니요. 내가 더 강했어야 했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역적 누명까지 쓰게 되었으니 남은 것은 도망이나 죽음뿐이었습니다. 사흘 후 평택 나루터 주막에 한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나그네 어디서 오셨소? 한양에서 왔소. 그런데 이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산속의 괴물 이야기 말이오. 주인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 얘기 말씀이십니까? 곰치라는 바보 장사와 흉조 계집년이 산속에서 요상한 짓을 한다더군요. 관아에서 포졸을 보냈는데 모두 혼쭐이 났다지 뭡니까? 선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이 만든다는 칼 혹시 본 적 있어? 칼이요? 아, 그거야 시장에 나온 적이 있죠. 근데 장정셋이 덤벼도 부러지지 않는 신기한 칼이라던데요.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칼을 구할 수 있어? 글쎄요. 모두 팔려나갔는데. 아, 대장간 조합 두목 최만수란 자가 하나 사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증거라면서요. 시험의 시간. 선비는 최만수를 찾아갔습니다. 최만수는 으스대며 웅단칼을 내보였습니다. 보시오, 이 요사스러운 칼을 분명 사술로 만든 거요. 선비가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이 칼로 무엇을 베어봐도 되겠소? 물론이죠. 마음껏 해보시오. 선비는 밖으로 나가 마당에 도락을 내리쳤습니다. 쨍! 도락이 깨끗하게 쪼개졌습니다. 칼날에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선비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대들보를 올려다 봤습니다. 저 나무도 베어봐도 돼요? 네? 대들보를요? 아, 나무야 당연히 잘 잘리겠죠. 선비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팔뚝만 한 나무 대들보가 마치 떡처럼 잘려나갔습니다. 최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람, 범상치 않다. 선비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칼을 만든 장인을 만나야겠소. 안내하시오. 그건. 선비가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어사출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만수는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산속의 재회. 어사는 군졸들을 이끌고 가마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무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가마터에 들어섰습니다. 웅칠과 다니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사의 모습을 본 웅칠이 다니를 뒤로 숨겼습니다. 또 잡으러 왔소? 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잡으러 온 게 아니오. 확인하러 왔소. 어사는 천천히 가마터를 둘러봤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풀무, 독특한 구조의 용광로, 그리고 벽에 걸린 설계도들. 누가 이 설계를 했소? 다니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당신이 경주 김씨 가문의 다니라는 여인이요? 다니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암행어사요. 그리고 당신 가문에 대해 조사했소. 당신 아버지 김진사는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했소. 하지만 당신은 이미 쫓겨난 뒤라 목숨을 건졌소. 다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이제야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조사 끝에 알았소. 당신 아버지는 무고했소. 진짜 역적은 따로 있었소. 조정에서도 이를 인정해 곧 복권될 것이요. 진실의 밝혀짐. 어사가 웅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철을 두드렸소? 네, 제가 했소. 당신은 글을 아오? 아니요. 저는 바보라. 글 못 읽소. 어사가 감탄했습니다. 글도 모르면서 이런 명검을 만들다니. 당신에게는 하늘이 내린 재주가 있소. 그리고 당신. 어사가 다니를 봤습니다. 당신의 땅을 읽는 능력, 그리고 재련법 지식은 나라의 보물이요. 흉조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복이었소. 어사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역적이 아니라 조선 제1의 검장으로 임금께 추천하겠소. 그리고 다니, 당신에게는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소. 웅칠과 다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웅칠과 다니는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임금 앞에서 웅칠은 직접 칼을 제작하는 시연을 했습니다.
쇠를 달구고 망치질을 하고 물에 담그는 과정. 신하들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완성된 칼을 본 임금이 감탄했습니다. 과인이 듣건대 명나라의 보검도 이보다 못하다 하니 경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병조 판서가 나섰습니다. 전하, 이 칼로 왜구의 칼을 막으면 우리 군사들의 목숨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웅칠에게 물었습니다. 경은 무엇을 원하는가? 웅칠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사옵니다. 다만 저 여인과 함께 살 수 있게만 해주시옵소서. 임금이 웃었습니다. 경의 뜻은 순박하구나. 하지만 나라가 어찌 공을 모른 채 하겠는가. 경에게 조선 제일 검장의 칭호를 내리고 평택의 땅 백마지기를 하사하노라. 그리고 다니에게는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삼품 수기의 품계를 내리노라. 거상의 탄생. 세월이 흘렀습니다. 웅칠과 다니는 평택에 거대한 공방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칼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니의 땅을 읽는 능력으로 조선 팔도에 숨겨진 광맥을 찾아냈고 웅칠의 힘으로 그 깊은 곳의 보물들을 캐냈습니다. 철, 은, 금, 구리. 조선 최고 품질의 광물들이 그들의 손을 거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10년 후 웅칠과 다니의 상단은 의주에서 부산까지 조선 전역에 지점을 둔 거대 상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웅칠을 곰치가 아니라 웅대감이라 불렀고 다니를 해안의 부인이라 칭송했습니다. 마지막 거래. 어느 가을날 백발이 성성한 웅칠과 다니가 처음 만났던 평택 나루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조선 최대의 상업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가 물었습니다. 웅칠, 당신 기억나요? 그날 이 자리에서 당신이 했던 거래 말이에요. 어찌 있겠소. 바위 100개를 치우고 당신을 얻었지요. 바위 100개가 얼마의 가치였는지 아세요? 웅칠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계산은 모르오. 다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병조에서 그 바위들을 치우는데 금 1000냥의 예산을 세웠었대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거저해줬죠. 1000냥이면 쌀 5000 가마니 값이에요. 그럼 나는 손해본 거요? 아니에요. 다니가 웅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그 거래로 당신이 얻은 건 저 하나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모든 것, 이 거대한 상단, 이 번영하는 마을, 우리가 키운 100명이 넘는 아이들, 그 가치는 금 1만 냥으로도 살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팔도에서 버려지고 굶주린 아이들을 데려와 키웠습니다. 고아, 노비의 자식,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웅칠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쓸모없는 아이들이 아니오. 나처럼 바보라 불렸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다니는 아이들에게 글과 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재능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 중에는 조선 최고의 대장장이가 된 이도 있었고, 한양에서 큰 약방을 운영하는 의원이 된 이도 있었고, 해상무역으로 큰 부를 이룬 상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웅단의 자식들이라 불렀습니다. 웅칠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다니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다니, 나는 평생 궁금했소. 그날 수레에 묶여있던 당신, 왜 나를 그렇게 봐줬소? 다른 사람들처럼 괴물이라 하지 않고. 다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신 눈을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욕심과 경멸이 가득했는데 당신 눈에만 걱정이 있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아프진 않을까, 무섭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믿어준 거요? 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요. 당신이 날 흉조의 굴레에서 구했다면 저는 당신을 바보라는 멸시에서 구했죠. 다음날 아침, 웅칠은 다니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조선 팔도에서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웅칠과 다니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는 웅칠의 묘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하장사 웅칠 평생 단 한 번의 장사를 했으되 그것이 조선 제1의 장사였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위 100개로 사랑을 샀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샀다. 웅칠이 떠나고 10년 후 다니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묘는 평택 나루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나란히 있습니다. 그 묘 앞에는 해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올립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바보라고 쓸모없다고 흉조라고 내친 사람들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바꿨다고.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칩니다. 남의 눈에 보이는 값어치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진심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장사란다. 조선 야담에 전해지는 바보라 불렸던 장사와 흉조라 불렸던 여인의 이야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남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거래란 무엇인가?